새벽 2시에 찍힌 CCTV 영상입니다. 2명의 중학생이 무인 점포로 들어오는데요. 한 명은 헬멧을 착용했고 한 명은 후드로 얼굴을 숨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무인 결제기 위에 달린 CCTV를 돌려놓더니 챙겨온 망치로 무인 결제기를 뜯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왔어. 이때 주인. 주인은 아니고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이 남자는 옆집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아, 얘들 지금 뭘 훔치러 왔구나. 직감을 하고 못 나가게 합니다. 인기척에 깜짝 놀란 학생들. 학생들이 놀랬죠. 그 문 앞으로 쓱 다가가는데 자, 완전 봉쇄를 하고 그 대치가 이어지고 있죠. 경찰도 왔습니다. 와, 신고 빨리 하셨네. 자, 경찰이 왔는데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 한번 지켜보죠. 학생은 들고 있던 망치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갑자기 소화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가게 안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자, 보세요. 도망가려고? 흡연을 하다가 아이고야.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 뭐 본 게 많아요, 지금. 왜 저래 진짜. 어린애들이. 예, 그리고 소화기를 분사합니다. 자기도 저거 숨 못 쉴 건데 저거. 아유. 헬멧까지 내리고 사정없이 소화기를 분사한 다음에 즐기고 있어. 저거 다 손에. 아유. 저거 쓰지도 다 못하네.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해야 되는데 저거. 아유. 왜 저러지? 점포안은 순식간에 뿌연 연기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뒷문으로 도주를 시도하는데요. 이제 뒷문으로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뒷문이 잠겨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정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에 나와서 체포됐습니다. 저거 다 손해배상해야 돼. 결국 이 철없는 중학생들이죠. 이 중학생들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무인 매장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계속해서 벌여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4곳의 무인 매장을 털다가 덜미가 잡히게 됩니다. 16살이면 오토바이 면허도 못 따는 나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시험 기준일로 만 16세 이상부터 딸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만 16세가 되지 않아서 무면허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두 학생이 타고 다녔던 오토바이에서는 현금 47만 원이 발견됐고요. 두 친구는 나란히 특수절도와 중강도 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밤 12시 20분경 서울 경부고속도로의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순찰차 블랙박스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순찰차가 가다가 보니까 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에 비상등을 켜고 저기 위험해. 서 있습니다. 버스의 블랙박스 화면을 살펴보니 도로 위에 사람이 한 명 서 있는데요. 예, 야, 이 사람 여기 어떻게 왔나 봤더니 경부고속도로 이제 진입 그 도로 쪽으로 걸어 들어와가지고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4차선 도로를 비틀거리며 걷는 남성. 아이고야. 뭐예요? 무서워. 버스 전용 차로로 가서 잡았네.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버스를 잡은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버스를 잡고 어이구야, 너무 위험하다. 와. 저거 목숨 내놓은 거네. 그래서 버스를 확인하더니 버스를 향해서 걸어가요. 날 좀 태워달라. 문 좀 열어주세요. 와.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버스가 못 가는 거죠, 지금. 저 몇 명이 타 있는데 더 위험하지. 그리고 마침 지나가던 경찰이 이 상황을 목격했고 남성은 결국 연행됩니다. 저 남성이 버스를 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 집에 가게 버스 좀 태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버스 정장이 아닌데. 이 남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거의 질질 끌려 나가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도로교통법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됐고요. 이런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추가로 광역버스 운행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새벽 시간대에 한 커플이 지하상가 안을 걷고 있습니다. 아, 지하상가는 이미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제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 두 남녀가 다시 돌아옵니다. 셔터가 내려간 매장 앞에서 멈추더니 무언가 작전을 짜고 있는 듯한 모습이 찍히는데요. 근데 이 반대쪽에서 웅성웅성 사람 인기척이 들리니까 서로 어머 놀래가지고 방향 다르게 주량량을 칩니다. 그대로 그냥 가는가 싶었는데 얼마 후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지금 다리를 쭉쭉 뻗으면서 셔터를 올려줘라. 셔터맨 셔터를 올려줘. 저 틈이 나오네.
자, 여기를 지금 낑낑거리면서 남자는 셔터를 들고 있고 그 틈새로 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어, 빨리 들어가. 그래서 예, 남자는 셔터를 올려주고 여자가 들어갑니다. 여성이 어찌저찌 힘겹게 들어온 이곳은 바로 휴대전화 매장이었는데요. 가게 내부로 들어간 여자가 서랍과 선반을 막 뒤지면서 휴대전화를 이제 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총 9대의 휴대전화와 현금 그리고 상품권을 훔쳤고 피해 금액은 약 1,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나오죠. 일단 물건 넘겨. 물건 빼고. 그 다음에 셔터를 다시 올려줘서 두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휴대전화 가게에 5분 만에 털어간 이 범죄자들 10대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도 이미 같은 수법으로 지하상가의 휴대전화 가게 2곳, 옷가게 한 곳에서 절도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훔친 물건들은 모두 중고 사이트에서 싸게 팔아가지고 다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이 10대 셔터맨 커플은 사건 발생 이틀 후에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경우는 특수절도에 해당하거든요. 이 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액이 1,6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고 거듭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년보호 8호 처분 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이렇게 털린 그 곳들의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내주시나요? 그게 부모들이 일단은 책임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될 때 부모들이 갚아준다고 한다면 뭐 감경이나 감형의 사유는 되겠죠. 피해 물품을 얼마나 많이 회수했느냐 따라 다르고요. 근데 이미 뭐 중고 거래로 다 판매가 됐다고 한다면 그 구매한 재산자는 이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적인 매매로 거래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회수할 방법은 없어. 10월 새벽 5시경의 서울 시내. 길가에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옆에 기둥 뒤에 남자가 한 명 더 있어요. 그 기둥 뒤에 있었던 남자가 갑자기 뭐야? 앞에 있던 사람을 쳤어요. 난데없이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의 턱을 때리고 그대로 도주하는데 네, 뭘 훔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얼굴을 툭 치고 그랬더니 이제 맞은 사람은 좀 황당하죠. 그 이후 두 번째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그새 남성은 한 여성을 성추행했고 도망가는 모습이 찍힌 것인데요. 뒤에 두 명의 남자가 따라가죠. 그 여성분의 일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잡으러 가는 거죠.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따라오던 남자의 얼굴을 가격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세 번째 범행이에요. 어이구. 세 번의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또다시 도주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얼굴을 맞았던 첫 번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봤어요. 자전거 훔쳤나 보다. 네. 도로의 신호를 다 무시하고 고개 운전하고 있는 범인입니다. 자, 인도로도 가고, 네, 역주행도 하고. 저 전기 자전거예요? 왜 이렇게 빨라? 자, 신호 위반도 그냥 쉽게 해버리고, 네, 아주 위험천만한 네 번째 범행.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결국엔 잡힌 남성. 예, 더 놀라운 거는 남성의 범행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성의 5차 범행은 성추행한 여성의 일행을 폭행하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면서 또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요, 경찰이 도주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요. 도주한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남성의 이상착의 정도만 가지고 쫓던 중이었기 때문에 남성을 잡았을 때도 범인이라고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 남성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부인을 하는 주장을 해서 먼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법정에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는데요. 절도죄로 이제 판사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류를 판사가 유심히 보다가 갑자기 서로 쳐다봐. 네. Mr. Booth, I have a question for you. 갑자기 절도범에게 질문하는 판사. Did you go to Nautilus for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어허. 서로 알아봤구나. 절도범도 이제 예.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절도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같은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30년 만에 판사와 범죄자로 만난 두 사람. I always wondered what happened to you, sir. Oh my goodness. This is the nicest kid in middle school. I used to play football with him and all the kids, and look what has happened. I'm so sorry. Oh my goodness. 남성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데 Oh my goodness. Good luck to you, sir. I hope you're able to come out of this okay and just lead a lawful life. 미소를 지으며 옛 친구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네는 판사. 그리고 10개월 후 이 절도범이 수감 생활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출소를 하게 됐는데요. 이 출소 현장에 판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판사이기 이전에 친구였기 때문에 Take care of your family, try and get a job, stay clean, do something good for somebody else. That's what you gotta do. 친구의 응원에 용기를 얻은 남성은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She's an inspiration and motivation to me right now. She just seeing Mindy is incredible. Because I knew where I could have been. But I'm not giving up on life. It's just a new leaf on life for me right now. 중학교 시절에 판사인 글레이저 그리고 절도범이었던 부스. 두 학생은 공부도 잘했고 함께 의사의 꿈을 키우던 친구 사이였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인 부스가 고등학교 때부터 도박에 빠지면서 절도와 마약에 손을 댔고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판사분이 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고 하셨구나. 걱정을 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도 알만한 친구였으면 친구들 사이에 좀 유명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죠? 괜찮은 친구였는데 네. 반갑고 안타깝고 근데 말을 너무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 친구 너무 갑자기 후회되고 부끄럽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나 그랬지. 나 근데 지금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눈물을 쏟고. 그러게요. 그런데요. 이렇게 30년 만에 재회를 멋지게 끝낸 두 사람이 9년 후에 다시 만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헤어졌잖아요. 이렇게 헤어졌는데 법정에서 다시 만납니다. 제발. 어떡해. 판사는 또 인사를 건네요. 그러나 이 남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9년 전과 마찬가지로 절도로 재판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I can't hear your case. I'm going to get another judge to hear it, okay? So if you have a seat, somebody else will be here. 이 재판을 내가 맡을 수가 없을 것 같다. Hope things work out for you better. 사건을 포기한 친구는 다른 판사에게 재판을 넘기는데요. 이 친구는 다시 재수감이 됐습니다. 뭐야. 이렇게 착하게 살겠다고 친구 앞에서 다짐은 했지만 이 남성한테 절도는 정말 끊기가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품 절도를 하다가 다시 체포가 된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다. 네. 범인을 잡고 봤더니 동창이었다. 이런 경험들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 범죄 분석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친구가 사형을 당했기 때문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친구들끼리 만났던 다른 여학교 학생이었는데 너무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정경대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 신문을 딱 봤는데 일면에 나온 거예요. 유괴살인범으로 자기를 사형시켜달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 사형 선고받고 사형 집행이 됐는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곽재은양 유괴살해범 홍순영 피고인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 거죠. 그때 제가 만났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혀 누굴 해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물론 이제 본인이 친구들한테 창피하기 싫어서 대학 입시에 떨어졌는데 다른 친구들 다 합격하고 자기가 합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내년에 재수해서 들어가면 되지 이 생각으로. 그러다 그걸 감춰야 되니까 입학증, 등록
입금, 영수증, 납입, 고지서, 성적표 모든 걸 다 위조를 한 거예요. 3년 내내 가짜 대학생으로 다니다가 그 속인 것의 끝 부분에 와서 결국 다른 남성의 환심을 살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유괴를 했다가 살인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렇게 사형당하는 것을 목격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괴물로 만드는가 그걸 알고 싶어졌죠. 한 패스트푸드 매장 안 누군가 소리치며 나옵니다. 예, 온몸이 엉망인 채로 등장을 했어요. 화장실이 막 터졌다 그래요. 아니, 저 음주 안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직원이 이제 나가달라고 하죠. 일부러 찍고 있네 또. 유튜버인가 보다. 네. 예, 이 남성의 온몸에 바른 것은 악마의 잼이라고 하는 헬라였습니다. 다른 날 마트에 나타난 남성. 손에 우유와 시리얼을 들고 등장을 해서 아이고 참 진짜 아이고 진짜. 입니다. 뭐 하는 거야? 참, 왜 저러고. 저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돈 보내주고 하거든요. 지하철역 안에서도 행패를 부리는데 덕지덕지 지금 뻑진가 봐, 머리가. 노숙자를 향해 막말하며 시비를 겁니다. 엄마, 원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의 얼굴이 공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엄마 이걸 치지 마요. 응? 치지 마요. 또다시 본인의 몸에 우유와 시리얼을 붓는 남성.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화장품 매장 앞인데요. 진짜 한심하다. 알 수 없는 말을 외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또 다른 마트에 이번엔 다른 남자입니다. 조커 분장을 하고 나타난 또 다른 남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거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시간이 아깝다. 재미도 없어. 예, 오로지 관심과 돈을 받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크리에이터의 진상짓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너튜브도 그렇고 누구나 다 접근을 하잖아요. 그 안에 정상적으로 영상을 하면 너무 순한 맛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에 관심을 못 받고 이상한 기행을 하거나 과격하고 막 폭력적이고 저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누른다, 본다 이래서 저런 게 사실은 더 인기가 있는 게 현실인데 저 영상을 제작하고 올리고 하는 거 관리하는 데서 어느 정도 제재가 있어야지 어린아이들 다 보는데. 저런 거는 처벌이 안 되나요? 처벌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마도 경범죄 처벌법상의 소란 행위, 벌금, 과료,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업무방해죄 형법상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크리에이터들 좀 자극적인 영상 올리는 사람들 해결책에서 얘기했잖아요. 저 채널을 만드는 데서 저 채널에게 수익을 끊잖아요. 바로 없어져요. 진짜 바로 없어집니다. 그걸 제일 무서워해요. 네, 저걸 자꾸 수익이 되니까 저걸 하는 거라서. 그렇죠. 근데 저런 건 신고 못 하나요? 신고가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1인 방송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되고 있다라는 민원들이 최근 4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초상권 침해 상담으로 한 매년 300에서 40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 신청 민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형사처벌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민사적으로 초상권에 대한 제재를 조금 멈추게 하려고 한다면 피해자분들, 시민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일일이 컨텐츠를 찾아서 증거를 확보하고 이걸 소송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상업 목적의 무단 사용 이런 걸 입증을 해내야만 초상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전 11시 40분경 주유소 CCTV에 찍힌 화면입니다. 자, 천천히 이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조심조심해서 구급차가 사거리니까 조심조심해서 가고 있는데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서 거의 다 지나왔거든요.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달라붙어가지고 이 구급차가 쓰러집니다. 이 구급차 안에는 머리를 다친 응급 환자가 타고 있던 상황입니다. 더 이상 구급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때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모여든 시민들이 넘어진 구급차를 세우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합니다. 영차 밀고 있는데 구급차가 세워지기에는 아주 역부족입니다. 안 돼. 안에 장비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차 위로 올라가서 일단은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그리고 뒷문을 이용해서 환자를 구출하려고 힘을 모아요. 세상에. 그리고 무사히 구출합니다. 구출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어떡해. 들것에 실은 채로 시민들이 그냥 뛰기 시작합니다. 들고 뛰어? 다행히 200m 앞에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 앞이었구나. 시민들이 힘을 합쳐 200m의 거리를 들것에 환자를 싣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데요. 덕분에 환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사고가 난 구급차 안에는 그 사다리 차에서 떨어지신 70대 이삿짐 센터 직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저 시민분들 덕에 골든타임 안에 저 70대 환자분이 응급실에 도착을 할 수 있으셨고요. 그리고 의료진 분들의 헌신적인 치료 끝에 생명에 지장이 없는 회복받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분들도 좀 다쳤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구급대원들도 사고로 인해서 다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멀지 않았고요. 환자의 이송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가파른 오르막길인데 거기를 시민들하고 같이 지금 보시면 맨 뒤에 그 구급대원들이 자기들도 전복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저 걸음이 아마 제대로 잘 걷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식당 안 누군가 식당에 들어와 직원에게 말을 거는데요. 직원한테 뭔가를 얘기합니다. 죄송한데 화장실 좀 잠깐 써도 될까요? 네, 쓰세요. 식당 직원은 호의적으로 응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화장실은 안 가고 서빙 로봇을 발견하고 굉장히 신기한지 계속 쳐다봐요. 저 사람 화장실 간다 그러는데 안 가고 뭐 하는 거지? 아저씨가 비싼 거예요. 함부로 만지시면 고장나요. 식당 직원이 남성에게 다가가는 순간 요리조리 서빙 로봇을 만진 남자가 갑자기 번쩍 들어가지고 이걸 들고 도망갑니다. 이야, 저 큰 거를. 아이고. 생각보다 무거운지 아주 힘겹게 이동하는 남자. 너무 무겁다. 끌고 가야 되겠다. 아이고, 어떡해. 자기 차 앞으로 가져갑니다. 저게 큰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가져간다고? 이미 다 고장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트렁크에 한가득이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트렁크에 쑤셔 넣으려는데 와, 저렇게 뭐만 직원들이 도와주면 저렇게 가져간다고? 근데 갑자기 직원이 제지하니까 아예 안 가져가. 아이 됐어. 안 가져가. 들어가지도 않아. 아유, 정말. 나 삐졌어. 결국 절도남은 빈손으로 떠납니다. 절도가 아니잖아. 그러면 훔치려면 트렁크를 좀 비워놓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렁크가 꽉 차 있는데. 준비성이 없어, 준비성이. 계획범죄는 아닌가 봐요. 처음부터 훔칠 생각은 아니었고, 신기하네. 가져가야지? 약간 이런 측근범죄. 느낌. 처음에는 화장실 가려고 했던 게 맞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게 서빙 로봇이 신기한 거지. 울산의 한 골목길. 길을 걷고 있는데 자, 사람한테 뭐가 날라왔어요. 보세요. 한 노인 지나가는데 뭐야? 누가 뭘 던졌나? 자, 뭐 공격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진 남성. 자, 이것의 정체는 바로 까마귀.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을 왜 저래? 날개를 펴니까 엄청 크죠? 와, 진짜 크다. 왜 그래? 자, 전봇대 위에 있던 까마귀가
갑자기 노인에게 예 위에서 눈 다칠 뻔했어요 어르신이. 자 그리고 쫓아갑니다. 어머 무서워. 아이를 쫓아가요. 으아 안돼 안돼. 까마귀 왜 저래? 노인도 아이도 학생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까마귀. 아무 위협도 가하지 않았는데 까마귀들은 왜 사람을 공격하는 걸까요? 작년 5월쯤에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까마귀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느닷없이 골목을 걷던 사람을 공격한 까마귀들은 몸을 숙여서 피하면 더 낮게 날아서 공격하는데요. 머리 위에서 갑자기 무거운 게 확 앉더니 목덜미랑 머리를 발톱으로 움켜 잡았더래요. 주변을 보니까 사람은 없고 까마귀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한 이 까마귀는 소위 큰무리 까마귀라고 하는데요. 이 까마귀가 날개를 펼치면 거의 1m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까마귀가 평소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오리월이 이 까마귀들의 번식기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 사는 텃새이기 때문에 번식기에는 자기들의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모성 본능이 발동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성 본능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서울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요, 까마귀 관련 출동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까마귀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이 환경부에서는요, 2023년 12월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 총포 등을 이용해서 사살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포획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요, 까마귀 서식지를 아예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 그다음에 경고 문구를 미리 부착을 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좀 대비하라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출몰 지역을 지나갈 때는 뭐 자구적인 노력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뭐 우산을 쓴다든지 양산으로 공격을 좀 막는다든지 이런 정도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어느 카센터 앞. 한 남자가 이렇게 좀 담장 너머로 철문 너머로 이제 한번 봅니다. 내부를 보다가 문 한번 흔들어 봐요.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시도해봐도 잠긴 문은 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가는 줄 알았는데 가다가 사다리를 들고 등장을 했습니다. 사다리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부 CCTV에 딱 찍힌 거죠. 대놓고? 네. 그리고 카센터에서 공구를 훔쳐가지고 나갑니다. 와, 근데 힘도 좋으시다. 네. 맨투 팔 힘으로. 근데 자, 바로 앞에 경찰차가 딱 걸려야 돼, 딱 걸렸어. 정면으로 카센터를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할까? 행동을 어떻게 할까? 예, 근데 이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제 사다리를 갖다 놓고 쓱 가는데 뒤에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걷는 폼이 조금 약간 어색하죠? 조금 빠르게 걷는 것 같아요. 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달아나는 남성을 쫓아갑니다. 이제 경찰차를 옆에 대고 얘기를 나눕니다. 남성은 범행을 시인하고 결국 체포됩니다. 경찰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다리로 카센터에 침입한 남성은 니퍼와 케이블 타이 등 13만 원 상당의 공구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현장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딱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카센터에 침입해서 공구를 훔친 이유는요,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처 지하철역에서 자전거 여러 대가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잠금 장치만 끊어내면 상당히 비싸 보이니까 이거 훔칠 수 있겠네? 라는 판단을 하고 어디에서 이 잠금 장치를 끊을 수 있는 도구를 찾을 수 있을까? 배회하다가 카센터를 딱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카센터로 들어가려고 주변에 또 보니까 사다리가 있었고, 이래서 사다리 타고 들어가서 자전거 절도에 필요하다고 본인이 판단한 도구들을 다 주섬주섬 챙겨서 나왔던 거죠. 이 남성이 이전에도요, 이미 절도 등으로 4번의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어설퍼서 소방인 줄 알았어요. 경력자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서 결국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항상 자전거 도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자전거 절도가 많이 발생하냐 하면요, 경찰청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자전거 절도 사건이 12,03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통계는요, 1년에 발생한 전체 소매치기 사건의 43배, 그리고 상점 절도 사건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자전거 절도 피해자들의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서 실제 아마 도난 사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왜 신고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신고를 해도 확인이 어렵거나 특히 이제 판매할 때 색을 바꾸거나 변형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칠해. 본인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전거에 있는 차대 번호가 있습니다. 자전거에 차대 번호가 있어요? 차대 번호가 자전거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만의 고유 번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핸들, 페달 연결 부위에 음각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영상을 찍어 놓든지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있으면 신고를 해서 확인을 나중에 할 때 차대 번호가 확인이 되어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록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무인 카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남자가 자동 판매기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법을 몰라서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커피를 타던 분이 이분이 이제 카페 사장님이신데 어떻게 하는지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그런데 이 남성은 사장 뒤에서 서성이더니 갑자기 뒤에서 덥석 껴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장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남성은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냥 만진 거 한 번 더 만져보자 하면서 더 끌어안는데 그 소리가 막 쟁쟁하고. 뭐야 미친놈이야 그냥. 그래도 카페 사장이라는 게 주물르고 이러는데. 짐승도 저런 짓은 안 하지. 그러게요. 근데 이 남자도 문제인데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있었거든요. 일행이라고요? 눈앞에서 버젓이 성추행이 벌어지는데 남성의 일행은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하나도 안 도와주냐고. 아유, 뭐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해. 저런 말 했나 봐요. 손버릇이 그래. 저 형 손버릇이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내가 저런 인간한테 당하려고 내가 여기서 혼자서 이렇게 개고생했나 싶은 생각하면 거기서는 막 울고 싶고 그냥 앉아서 듣고 싶고 애들만 아니면 그냥 잠들고 싶고 있는 약을 내가 처음엔 다 돌아먹었는데도 잠을 자고 일어나고 여기가 답답해서 진짜 죽을 것 같아. 이 카페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시간이 오후 5시쯤이었는데요. 사건 이후에 가해 남성은 그냥 반가워서 어깨를 살짝 짚은 거예요. 난 거짓말을 할 줄 몰라.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피해 여성을 더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수사를 하게 됐거든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 남성이 처음에는 범행을 극구 부인을 하다가 저 CCTV 영상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가슴도 만졌는데 당시 현장에선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안 했다. 만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고소를 하냐라는 이제 주장을 펼쳤고요. 그리고 나서는 가해자의 아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 남편이 어깨에 좀 만졌다고 난리를 피우냐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다니까요. 이게 보통 피해자의 태도와 행동과 그 피해 진술들을 그냥 자기는 수긍하거나 좋아해서 상대방이 그런 것들을 내가 같이 동조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성범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범죄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사소한 일인 것처럼 계속 반복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갖고 있는 범죄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다만 카페 사장님과 가해 남성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합의는 용서의 의미를 가진 그런 합의가 아니겠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손님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생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합의를 해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사건처럼요. 여성 자영업자를 타겟으로 한 범죄가 정말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요. 광주에서 식당을 하는 여성에게 처음 보는 손님인 50대 남성이 입맞춤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체포되어가지고 예뻐서 그랬다.
뭐 이런 엉뚱한 말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피해 여성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사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다. 벌어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드러내지 못하고 또 신고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에 합의를 봐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참을 수밖에 없다라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벽 3시 40분경에 일어난 또 다른 무인 매장 사건입니다. 약간 좀 취했어요. 몸을 제대로 못 가누죠? 취했어요, 지금. 네, 술에 좀 취한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잔뜩 취한 듯한 남성이 갑자기 키오스크를 칩니다. 네, 그러더니 거칠게 발길질까지 가하는 남성. 그럼 보시면 저 CCTV를 향해서 이제 V자를 이건 또 무슨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남성의 행패는 끝나질 않고 무인 매장 진짜. 아우 정말 왜 그래. 점점 더 행패가 심해져 갑니다. 개차반이네. 매장 밖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오스크 앞으로 와가지고 이걸 뭘 좀 작동해 보려고 하다가 키오스크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서 부수려고 하다가 남성은 1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후 도주합니다. 정말 이 술에 찬 남성이요. 다 때려 부순 것도 모자라서 V자를 그린 것까지도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진술에서요. 이 체포된 남성이요. 그 2,400원짜리 물건을 계산하려고 하다가 계산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났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선택적 기억을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이 남자의 이 당시 나이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였습니다. 아니 저렇게 17살인데 문신 이렇게까지 하고 학교 안 다니나 보네. 근데 저렇게 만취가 될 정도로 어쨌건 저 남성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고 신고받은 경찰이 영상을 보고 신원을 확인해서 체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사 입건이 됐고요. 적용된 혐의는 재물손괴 혐의,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업주께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년법상 보호처분 3호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법조인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난동을 부린 후 30분이 지난 시점의 CCTV 영상입니다. 가게 앞에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나는데요. 난장판이 된 가게 앞을 보고 놀라 멈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왜 물건들이지 하면서 가게 안으로 쓱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본 남성은 매장 주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전달하는데요. 그러더니 그 후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있던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기까지 합니다. 이 남자의 행동은 다 주셨어요. 가게 주인이 도착하기 전에 물건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주인이 와서 너무 놀랄 것 같아가지고 이 선량한 남성의 도움으로 물건들이 이렇게 정리가 빠르게 됐습니다. 좀 어려운 건데. 네. 아름다운 선행을 한 남성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남긴 말도 감동이었는데요. CCTV를 본 점주가 고마움을 표하자 누구나 그랬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 때문에 속상하시다가 사람 때문에 또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좀 주위에 많으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 세상은 살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1월에 튀르키예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개 한 마리 입에 뭔가가 지금 물려 있습니다. 네, 뭘 물고 오고 있는 거예요. 뭐요? 자, 검은 물체인데. 이 개는 자신이 물고 온 검은 물체를 건물 앞에 내려놓는데요. 곧이어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살펴봅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체는 이 개의 새끼였습니다. 대박. 새끼 강아지를 물고 와서 동물병원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새끼 강아지는 추운 날씨에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요. 그러자 어미개가 새끼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동물병원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수의사들이 이제 주사도 놔주고, 추웠네. 예, 그리고 이제 몸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녹여도 주고. 자, 이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때 예, 이 또 새끼를 지켜보는 어미개의 모습이 예, 좀 안타깝죠. 아, 이 모성애가 대단합니다 지금. 지금 이 상황은요. 특히나 추운데 비가 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어느 날 어미개가 이 의식을 잃은 새끼 강아지를 물고 저렇게 직접 동물병원 앞으로 찾아온 겁니다. 대박이다. 강아지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고 있었고요. 그 숨도 겨우겨우 쉬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알았죠? 저기가 동물병원인지? 저기 가면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너무 똑똑한데요? 얼마 전 동네 사람들이 어미개의 또 다른 새끼개를 구조해가지고 이 동물병원에 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병원이라고 인식했다기보다는 이곳이 안전한 장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온 게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저 강아지의 최근 근황이 공개가 됐는데요. 건강하네. 와, 2마리라고. 우와, 2마리 살았어. 이야. 수의사들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강아지 살아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같이 구조된 다른 강아지들과 함께 동물병원에서 건강하게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막 뭉클하고 그죠? 야, 동물들도 다 이런 모성애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한국의 셜록 홈즈라 불리는 경찰학자 표창원, 그리고 수십 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강력계 형사 이대우의 예리한 시선을 담은 히든아이는 MBC 에브리원에서 방영 중인데요. CCTV, 경찰 바디캠, 블랙박스 등 영상에 포착된 범죄 사건의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치는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로 한 가지 사건을 대한민국 범죄 전문가 3명의 시각으로 소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효과적인 예방법까지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다양한 범죄 사건을 다루는 히든아이, MBC에서 시청해보시길 추천해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